아버지,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니까요. 요양병원이 뭐 감옥입니까? 다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방문 너머로 들리는 저 목소리, 내 아들 상철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내 등골을 빼먹고 자란 놈이 이제는 내 뼈까지 발라먹으려 듭니다. 옆에서 며느리는 거들더군요. 여보, 아버님 치매 기운 있다고 진단서 끊어주는 의사 섭외됐어. 재산 동결만 되면 당신 사업자금 문제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요. 마치 1982년 최전방에서 느꼈던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65년 헛살았습니다. 정말 헛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던 그 순간, 잊고 지냈던 30년 전의 낡은 군용 반합 냄새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가족에게 버림받기 직전 인생이 막장으로 몰린 한 남자가 쏘아올린 통쾌하고도 눈물겨운 반격의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박영수. 올해 나이 65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수 설렁탕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프랜차이즈 대표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맨주먹 하나로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아침 6시,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뜹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70평짜리 펜트하우스,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고 식탁 위에는 최고급 홍삼 엑기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넓은 집이 꼭 냉동창고 같습니다. 아내요?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마주쳐도 투명 인간 취급입니다. 그 여자가 내게 말을 걸 때는 딱 2가지 경우뿐입니다. 카드 한도가 초과됐거나 골프 회원권을 갱신해야 할 때, 회장님, 오늘 임원회의 안건입니다. 비서가 건네는 서류를 보며 차에 오릅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나는 이 맛에 살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 곧 권력이고 인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사랑 대신 카드를 줬고 대화 대신 용돈을 줬습니다.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사무실 창밖을 보며 믹스커피를 타 마실 때가 있습니다. 최고급 원두커피 머신을 놔두고 말이죠.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프림 가루를 보고 있으면 1982년 겨울, 강원도 인제 원통의 그 혹독했던 겨울이 떠오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근무를 서고 들어와 고참 몰래 끓여 먹던 라면죽, 그 형편없는 꿀꿀이 죽이 왜 그리 그리운 걸까요? 지금 내가 먹는 건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인데 혀끝에 감도는 맛은 모래알 같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오면 풍경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 사방이 절벽입니다. 외롭습니다. 뼛속까지 시리게 외롭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요? 사건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내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위암 초기 증세가 의심됩니다. 일단 정밀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병원을 나와 휘청거리는 다리로 집에 돌아왔을 때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평소라면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손이 멈췄습니다. 내 아내와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 나오면 그걸로 밀어붙이자니까요. 위암이라도 걸리면 더 좋고 항암 치료, 핑계로 경영권 위임받으면 되잖아요. 며느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아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늙은이가 돈 움켜쥐고 안 놓는 거 지겨워 죽겠다.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상철아, 너 변호사한테 알아본 건 확실하지?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처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들놈이 낄낄거리며 대답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엄마.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거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몰아가면 법원에서도 우리 손들어 줄 거예요. 아, 빨리 유산 정리하고 하와이나 가고 싶다. 내 피와 땀으로 키운 자식 새끼가, 평생을 바쳐 먹여 살린 아내가 내 죽음을, 내 병을 로또 당첨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도어락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런 단어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은 모래성보다도 못한 쓰레기 덤이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아파트 비상구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볼까봐, 눈물이 범벅된 이 비참한 꼴을 들킬까봐 15층 계단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내려왔습니다. 거리에 나오니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내가 서울 하늘 아래 맘 편히 누울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기가 찼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을 앞두고 다 무너져가는 낡은 골목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 거리와는 딴판인 70년대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골목 어귀에서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멸치 육수 냄새, 그리고 묵은지를 볶는 냄새. 꼬르르, 죽고 싶다 생각했는데 배는 고프더군요. 참 간사한 게 사람 몸입니다. 홀린 듯 냄새를 따라 들어간 골목 끝자락에 간판도 제대로 없는 허름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닫이 문에는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뿌연 수증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매 국수, 손글씨로 대충 쓴 메뉴판이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나는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테이블이라곤 고작 4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쇼. 뭐 드릴까? 주방에서 나온 주인이 물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러닝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그런데 그 목소리가, 그 억양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노안 탓인지 흐릿했습니다. 그냥 잔치국수 하나 주시오. 알겠수다. 조금만 기다리쇼. 노인이 돌아서서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그리고 국자를 젓는 오른손 손등에 길게 그어진 화상 흉터. 순간 내 머릿속에서 1982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이병, 엎드려. 수류탄 훈련장에서 내 실수를 감싸기 위해 몸을 날렸던 그 사람. 내 목숨을 구하고 대신 화상을 입어 의가사 제대를 해야 했던 내 군 생활의 영원한 은인이자 죄책감. 김 병장님?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이 국자를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쭈글쭈글한 주름 속에 파묻힌 그 눈빛. 세월은 흘렀지만 그 선하고 강직한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손님, 나를 아시오? 김기철 병장. 그가 맞습니다. 내가 성공의 눈이 멀어 바쁘다는 핑계로 30년 넘게 찾지 않았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내 생명의 은인. 그는 지금 다 낡아빠진 러닝 셔츠를 입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국자, 그 국자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 한 장. 군복을 입은 젊은 그와 빡빡 머리에 내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은 나를 버리려 하는데 내가 버렸던 은인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접니다. 박영수, 박이병입니다. 내 말에 김 병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그가 다가왔습니다. 영수,
네가 진짜 고문관 박영수란 말이냐? 그의 투박한 손이 내 어깨를 잡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느낄 수 없었던 온기가 그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요. 이 낡은 국수 가게에 내가 잃어버린 진짜 맛이, 진짜 삶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 병장님, 아니 이제는 김 사장님이 된 형님은 내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국수는 이미 팅팅 불어 터졌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형님은 닫혀있던 셔터 문을 내리고 가게 구석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과 김치 한 접시를 꺼내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살아있었구나. 나는 네가 하도 연락이 없길래 어디 가서 죽은 줄만 알았다. 아니면 크게 성공해서 나 같은 건 잊어버린 줄 알았지. 형님의 툭 던지는 농담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성공해서 잊어버린 게 맞았으니까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사는 게 바빠서 핑계 같지만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됐다 임마. 살아서 봤으면 된 거지. 자, 한 잔 받아라.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좁은 가게를 울렸습니다. 형님은 내 몰골을 쓱 훑어보더니 대번 물으시더군요. 근데 너 꼴이 왜 이래? 양복은 비싼 거 입었는데 눈깔은 왜 썩은 동태 눈깔이야? 무슨 일 있냐? 역시 예리했습니다. 군 시절 내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화장실이 급한지 알아맞히던 그 눈썰미는 여전했습니다. 나는 소주 한 잔을 털어놓고 차마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위암, 의심, 판정, 그리고 가족들의 끔찍한 모의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형님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다 듣고 난 형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건 찌그러진 군용 반합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이제는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을 법한 물건. 이거 기억나냐? 1982년 혹한기 훈련 때 네가 몰래 라면 끓여 먹다 걸려서 영창 갈 뻔했던 그 반합이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대대장님 순찰 시간에 라면 냄새를 풍겨서 다 죽게 생긴 걸 형님이 본인이 끓였다고 뒤집어 쓰고 완전군장 뺑뺑이를 돌았었죠. 영수야, 그때 네가 그랬지. 제대하면 꼭 성공해서 형님한테 소고기 사주겠다고. 근데 나는 소고기 필요 없다. 이 반합에 끓인 라면이면 된다. 왜냐? 거기엔 네가 나 미안해서 울면서 끓여주던 그 마음이 있었거든. 형님은 반합 뚜껑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와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이다. 5천만 원 정도 될 거다. 가게 보증금 빼면 갈 데도 없지만 너한테 빌려줄게. 병원비에 보태든 나가서 여관방을 잡든 해라. 가족이 버렸다고? 웃기지 마라. 여긴 이 형이 있다. 눈앞이 뿌얘져서 형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3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전 재산을 내놓는데 내 피부치들은 내 재산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결심이 섰습니다. 형님, 돈은 됐습니다. 저 돈 많아요. 아주 썩어날 만큼 많습니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뭔데? 저 여기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형님네 가게 서빙 알바, 숙식 제공 조건으로요. 형님은 미친놈 보듯 나를 쳐다봤지만 내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읽으셨는지 피식 웃으셨습니다. 회장님 손에 물 묻히시겠다. 좋아. 대신 월급은 없다. 밥은 내가 배 터지게 먹여주마. 그날 밤 나는 70평 펜트하우스가 아닌 국수 가게 쪽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외풍이 심했지만 이상하게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 진짜 아군이 곁에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나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영수설렁탕 회장으로,
밤에는 할매 국수 서빙 알바 박씨로, 회사에는 당분간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 있겠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쾌재를 부르며 내 법인카드를 긁어대더군요. 카드 사용 내용 문자가 올 때마다 쓴웃음이 났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것들. 나는 형님의 가게를 살리기 위해 내 경영 노하우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메뉴판부터 정리했습니다. 잡다한 메뉴는 다 없애고 오로지 멸치국수와 비빔국수, 그리고 형님만의 비법인 수육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칙칙했던 가게 조명을 따뜻한 주황색 톤으로 바꿨습니다. 야, 박씨, 너 제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가게가 환해졌네. 형님은 툴툴대면서도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유동 인구가 적은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건물주였습니다. 어이 김씨, 이번 달 월세 또 밀렸어? 나가라니까 왜 안 나가? 재개발 들어가면 보상금 쥐꼬리만큼 받고 쫓겨날 텐데 지금 권리금 조금이라도 챙겨줄 때 나가라니까. 건물주인 최 사장이라는 작자가 매일같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지역 재개발 조합장이기도 한 그는 형님 가게 자리가 알박기라며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 사장이 건달 몇 명을 대동하고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오늘부로 장사 접어. 확 다 엎어버리기 전에 건달들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형님을 밀쳤습니다. 형님은 불편한 다리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셨습니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그 손 치워. 내가 나직하게 말하자 건달들이 킬킬대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 늙은이는 또 뭐야? 서빙이나 하는 주제에 어디서 눈을 불하려? 건달 하나가 내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렸습니다. 군 시절 특공무술 조교였던 형님한테 매일같이 얻어맞으며 배웠던 호신술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악, 이 영감이 힘이 왜 이렇게 세? 꺼져. 한 번만 더 이 가게에 얼쩡거렸다간 니들 조합비리 장부 다 까발려줄 테니까. 사실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너 뭐야? 누구야? 나. 여기 서빙 알바 박씨다. 밥 먹을 거 아니면 나가. 그들이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뒤 형님은 멍하니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야, 너 진짜 박영수 맞냐? 옛날에 비실이 박영수? 형님한테 배운 거 써먹은 겁니다. 그리고 저놈들 뭔가 구린 게 있어요.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최 사장과 재개발 조합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사장이 뒷배를 봐주는 물주가 따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내 아들 상철이가 운영하는 투자 회사였던 겁니다. 아들놈이 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이 재개발 사업에 불법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님 같은 원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있었던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왜 그렇게 내 재산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는지 그들은 구멍난 투자금을 메우기 위해 내 유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 돈으로 내 은인을 길거리로 내몰려고 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가게를 두리번거리더니 형님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기철씨, 김기철씨 맞아요? 형님은 국수를 삶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국자가 땡그랑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숙이? 형님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이미숙. 30년 전 형님이 군대 가기 전 약속했던 정운녀였습니다. 형님이 화상을 입고 의가사 제대한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일부러 모진 말로 떠나보냈던 그 첫사랑. 그녀가 왜 지금 이 누추한 국수 가게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뒤로 따라 들어오는 한 청년. 내 아들 상철이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그 청년의 눈매가 형님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내 아들이라고. 저 건실하게 생긴 청년이? 형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모질게 나 떼어내고 도망쳤을 때 이미 뱃속에 있었어.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당신 닮아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 이름은 민우야. 민우라는 청년은 어색하지만 예의 바르게 형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고독하게 살아온 늙은 노병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이. 형님은 화상 흉터가 있는 손을 뒤로 감추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 아들 상철이는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데 형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다니요.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포크레인 대가 가게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골목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철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 당장 나오세요. 안 나오면 다 밀어버립니다. 최 사장이었습니다. 아니,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서 있는 남자. 내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이봐요. 아직 법원 집행 명령도 안 떨어졌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뛰쳐나가 소리쳤지만 상철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나를 그저 늙은 알바생 정도로 여긴 거겠죠. 법원? 돈 있으면 법도 내 편이야. 야, 밀어버려. 상철이의 손짓 하나에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게로 돌진했습니다. 유리를 깨고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와 민우 군이 비명을 지르며 형님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안 돼.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데. 형님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주방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젊은 용역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놈들은 형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형님이 평생을 아껴온 그 반합을 짓밟았습니다. 찌그러진 반합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만둬, 이 개자식들아. 내가 몸을 날려 상철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상철이의 선글라스가 벗겨지며 내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아, 아버지? 상철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요양 가셨다면서요? 요양? 그래, 니놈들이 내 등골 빼먹고 작당 모의하는 동안 나는 여기서 진짜 사람 냄새 맡으며 요양하고 있었다. 이 나쁜 놈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내 은인의 가게를. 내 고함에 상철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싸늘하고 비열한 눈빛. 아, 결국 다 아셨네? 그럼 더 볼 것 없죠. 아버지, 어차피 위암이라면서요? 곧 가실 양반이 왜 이렇게 질척거리세요? 그냥 곱게 사인하고 가세요. 이 가게? 아버지 친구 가게였어. 그럼 더 잘 됐네. 보상금 좀 더 챙겨드릴 테니까 조용히 빠지세요. 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짐승도 제 부모는 알아본다는데 돈에 미친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은 아비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때 형님이 피를 흘리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영수야, 비켜라. 형님의 손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여자 건드리는 놈들은 다 죽여버린다. 일촉즉발의 상황. 나는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러지 마세요. 이런 놈들 때문에 형님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합니다. 법으로든 돈으로든 제가 다 끝장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용역들이 우리를 포위했고 상철이는 비웃으며 철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추세요. 전원 동작 그만. 골목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 군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상철이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민우 군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고 당당하게 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영수 설렁탕 대표 박영수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자식을 잘못 키워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부로 제 아들 박상철을 회사 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불법 투자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또한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상철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 미쳤어. 그게 얼마짜린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 이미 이혼 소송 접수했다. 위자료 한 푼도 없을 거다. 너희들이 내 진단서 조작하려고 의사 매수한 녹취록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나는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집에 몰래 들어가 설치해뒀던 것이었죠.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내 자식이라 내 아내라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마저 걷어찼습니다. 상철이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허무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가게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바닥에 형님과 나, 미숙 씨, 그리고 민우가 앉았습니다. 형님은 늦게진 반합을 주워 들고 묵묵히 펴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나 때문에 네가. 아니요, 형님. 형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죠. 저 이제 진짜 빈털털입니다. 회장직도 내려놓을 거고 집도 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갈 데도 없겠네. 그래서 말인데요, 형님. 저 진짜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알바 말고 정식 직원으로요. 대신 월급은 주셔야 합니다. 내 너스레의 형님이 껄껄 웃으셨습니다. 미숙 씨가 따뜻한 국물을 끓여내었습니다. 넷이서 둘러앉아 먹는 국수. 화려한 고명도 없고 불어 터진 면발이었지만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게 홍보는 책임질게요. 아버님 국수 마시면 대박 날 수 있어요. 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 국수가 뭐 대단하다고.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박영수님, 조직 검사 결과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니 휴식을 취하세요. 오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라는 경고. 나는 휴대폰을 덮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도 별이 있다는 걸 65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재개발은 전면 중단되었고 비리 조합장 최 씨와 내 아들 상철이는 구속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금세 또 다른 이슈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할매 국수 간판은 내려갔습니다. 대신 전우 국수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민우가 디자인하고 내가 페인트 칠을 하고 형님이 글씨를 썼습니다. 가게는 리모델링을 거쳐 제법 그럴듯해졌습니다. 내가 70평 펜트하우스를 판 돈 일부를 투자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전우 국수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렁찬 복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주방에는 하얀 위생복을 입은 김기철 사장님이, 홀에는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박영수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는 미숙 여사님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민우의 유튜브 덕분에 가게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는 건 단순한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 2등병 국수 나왔습니다. 양 많이 드렸으니까 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메뉴 이름을 군대식으로 바꿨습니다. 일반 멸치국수는 이등병 국수, 매콤한 비빔국수는 유격국수, 수육 세트는 회식날 특식. 손님들은 재미있어하며 추억에 젖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손님들은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과 찌그러진 반합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82년에 인제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그때 먹었던 그 맛이네요. 진짜 눈물 납니다. 한 손님이 형님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형님은 말없이 손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국수가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요.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고생했다. 밥 먹고 힘내라고 말해주는 곳. 그것이 전후 국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양복에 초췌한 얼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실루엣. 저기, 영업 끝났나요? 그는 내 전처, 그러니까 상철이 엄마의 남동생, 내 처남이었습니다. 한때 내 회사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떵떵거렸던 그가 노숙자나 다름없는 몰골로 나타난 겁니다. 대영, 아니 회장님, 저 배가 너무 고파서. 나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이등병 국수 하나, 면 많이. 형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국수를 말아주셨습니다. 처남은 국수에 얼굴을 파묻고 허겁지겁 먹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다 먹고 난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랑 상철이가 한 짓 말리지 못해서. 저도 똑같은 놈입니다. 일어나게, 다 지난 일이야. 밥은 먹고 다녀야지. 나는 그의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2장을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내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회장 박영수가 아니라 국수 가게 박씨니까요. 어느 화창한 봄날, 가게 문을 닫고 우리 네 식구는 소풍을 갔습니다. 형님의 고향이자 우리가 군 생활을 했던 강원도 인제였습니다. 형님이 운전하는 낡은 트럭을 타고 굽이굽이 산길을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풀냄새와 흙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옛 부대 앞을 찾아갔습니다. 위병소는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했지만 저 멀리 보이는 산새는 그대로였습니다. 형님은 준비해 온 막걸리를 땅에 부으며 먼저 간 전우들을 위로했습니다. 야, 박영수, 기억나냐? 여기서 네가 저녁 신고할 때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죠? 형님, 나가서 성공하면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했었죠. 그래 임마, 30년 넘게 걸렸지만 약속 지켰네. 지금 네가 내 옆에 있잖아. 형님은 미숙 씨의 손을 꼭 잡고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잃어버렸던 내 여자도 찾았고 듬직한 아들도 얻었고 죽은 줄 알았던 전우도 돌아왔으니까 내 인생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니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백억을 가졌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형님, 저도 성공했습니다. 돈은 다 날렸지만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982년 그 추운 겨울을 함께 버텨냈던 두 청춘이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이 되어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형님이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명령 하나 내린다. 예, 병장 김기철. 나는 조건 반사적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무조건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트럭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는 노을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인생의 산막,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에필로그.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죽어가는 꿈을요. 하지만 눈을 뜨면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박씨, 뭐해? 양파 안 까고. 형님의 호통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때문에 혹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나요? 과감하게 놓으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당신의 진짜 전우를요. 당신이 가장 초라할 때 따뜻한 밥 한 끼 건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저는 오늘도 국수를 맙니다. 제 인생을 말아넣고 제 진심을 담아냅니다. 혹시 근처 지나시면 들러주세요. 제가 뜨끈하게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외상은 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전우 국수 박영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그리고 우리네 인생의 진짜 맛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충성!